뭐 이때 하여튼 이 글로벌 기자로서 저의 관점은 우리 한국 기자들이 오늘의 강의의 맥락하고도 연결됩니다만 기준이 그때도 그렇습니다만 2000년대 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한국 기자와 한국 언론의 경쟁 상대 또는 눈높이가 같은 우리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매일경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품질과 또 우리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는 뉴욕타임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또는 칼럼니스트와 같이 어깨를 겨누고 거기에서 서로의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품질을 가지고 겨루도록 해야지 단순히 뭐 동아일보에서 물 먹었다, 흔히 말하는 낙종을 했다 안 했다, 뭐 문화일보에 물 먹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물랑 개구리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외국에 나가니까 홍콩에 나가니까 제가 좀 더 살맛이 나더라고요. 원래 저도 뭐 뉴욕이나 워싱턴 가려고 했는데 저는 중국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아세안을 관찰할 수도 있어서 홍콩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해서 저는 홍콩 그 언론계에서 상당히 비교적 유명 인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또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같이 한 프리덤 인덱스 이런 거 발표할 때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질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미스터 송이냐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저희 조선닷컴의 영문판 또는 중문판 기사를 보고 뭐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쓴 기사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은 일단 격동하는 세계, 제가 보는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 회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뭐 이 고명하신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선생님 또 황성준 박사님 다 계십니다만 뭐 대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이 현대 사회 2024년 1월에 가장 큰 상수이자 변수는 이 중국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중 경쟁, 중국몽 다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도전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와 한국 사회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눈 감고 또는 안일하게 넘어가는 이슈 테마가 불변의 테마가 저는 중국이었습니다. 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냉전이 와해되면서 러시아의 세력이 급속 와해됐지 않습니까? 그 대를 이어서 이 미국을 위협하는 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탈세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대비 GDP의 10%도 안 되는 나라가 2017년에 70%가 넘고 거의 80%에 이제 육박하니까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3천억 달러 이상이 되는 데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겼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세계가 물론 그 전에 사실은 일찍 눈 떴어야 되지만은 탈세계화 그리고 미중 경쟁, 전략적 경쟁 또는 신냉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붙는 미중 패권 전쟁이 단순히 무역 분야를 넘어서서 반도체와 우주, AI 이렇게 다 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또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더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사에도 가끔 썼습니다만 이 초한전이 결국 저는 한국에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 해서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다른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아까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 이른바 양백년의 꿈, 그죠? 2021년에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리고 2049년에 신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리플레이스하고 세계 최고의 세계 제1위 국가가 되겠다 이런 중국몽이 결국 이걸로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문제의 뿌리라기보다 인류에게 주어진 저는 새로 뭐 당연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국 한 나라만이 그 영원한 아니면 그 진짜 흔들림 없는 라이벌이 없는 경쟁자가 된다면 미국이 얼마나 또 부패한 나라가 되고 타락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중국의 도전과 중국의 위협은 그 신이 우리 인류에게 부여해준 부패하지 않고 또 뭐랄까 안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에게 던져준 보이지 않는 축복, 위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중국을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지금 매우 싫어하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뭐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세계 자유주의 국가군과 이 중국과 러시아, 뭐 잘 아시는 대로 북한, 이란 이런 데를 연결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 또 기술, 테크놀로지의 변화, 또 그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전 세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이안 브레머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이자 또 이 리스크 컨설팅 기업의 대표인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 이제 사람들의 세 가지를 바꾸는 삶을 바꾸는 것이 네이처, 자기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 뭐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라든가 자연 환경이 있고, 두 번째가 너처,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그런 것, 가정 환경 또는 교육 환경이고요. 그 세 번째가 알고리즘이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 젊은 20대, 30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유튜브를 하거나 뭐 하거나 간에 알고리즘에 포획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점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심각해지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을 21세기 지금부터 이후의 삶을 더 바꿔나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잘 아시는 대로 타임지는 이미 2019년 7월자에 142세가 될 수 있다. 원래 태어나는 어린이 지금 태어난다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세계 고령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추세라면 2070년에는 이렇게 한국 인구 절반이 되면서 60%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저희 뭐 아들도 이제 30대 가고 있습니다만 아들 딸들이 있는 MZ 세대, 그리고 저희들 뭐 50대 60대 세대,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그 위에 있는 80세 90세 된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3세대가 같이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나 거의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1934년생이신데 일제시대와 또 한국전쟁과 또 이 어려운 시기에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살고 이렇게 또 유교적 전통에 충실하신 분인데, 저희 아들 딸에게는 진짜 전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보기는 하는데 참 오래 몇 분, 한 5분 10분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또는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 진짜 너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계승이 안 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고요.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제가 뭐 지방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진정한 우리 이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저희 50대 60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진짜 이러한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그런 가치관, 미풍양속을 20대, 30대 서양의 물질 사회 또는 이른바 초극단적인 개인주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나노 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세대와 잘 연결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뭐 자생적인 근대화를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서양 문명 또는 동양 일본적인 전통 얼마나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봤을 땐 조금 답답한 아날로그 사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좀 그러한 최소 뭐 일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런 MZ 세대 지금의 또 기성
중장년 세대와 또 노년 세대가 같이 공감하고 그래도 서로가 존중을 하고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4.10 총선이 70일 남았습니다만 4.10 총선 앞으로 4년을 좌우하고 더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 3년 후에 또 치르게 될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 또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뭐 앞으로 8년 정도가 진짜 우리 세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자유 대한 포럼 회원분들 모두가 공유하는 생각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세계가 저희가 10년 전만 할 때만 해도 10년 전에 이제 아이폰으로 촉발되는 스마트폰 혁명 사실 그때부터가 심상찮긴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동안 항상 그 휴대폰이 많은 뭐 애니콜이니 뭐니 변화가 있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은 진짜 이 최근에 AI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것이 큰 저는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그것이 됐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슈퍼컴퓨터 한 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 1년 동안 아니면 지금 한 달 동안 배우는 것이 과거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는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공부하던 것을 뭐 손바닥 두들기기만 하면 금방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삶과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뭐 알트만이라고 AI 만드는 그 CEO가 지금 뭐 한국에 와서 16시간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빨라지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과 함께 그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하고 HBM 이런 고품질 AI 제품하고 한다니까 이 한국이 또 이런 새로운 문명 창조와 이 디지털 문화의 디지털 문명의 하나의 주역으로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지난 78년을 회고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78년은 어떻게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의 78년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탄생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복원이죠. 복원. 뭐 재평가라고 해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와 그 역사적 기여는 아무리 과장을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방 이후 건국전쟁 3년 동안에서 오늘 저희 조선일보 우리 유석재 기자가 썼습니다만 김구라든가 김규식, 여운형 이런 좌파들의 공세를 다 뿌리치고 거기에서 공산화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뿐 아니라 또 6.25 전쟁 와중에서도 미군을 또 미국하고 잘 협조하고 그 이후에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헌정국가 민국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국부시지 않습니까? 그죠? 타임지 표지에 커버 스토리로 한국인으로 최초로 등장했고 한국인 최초로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 이후에 대통령 되신 분하고 지도교수를 두고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외국인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강호 선생께서 다수의 저작을 통해서 많이 남기셨습니다만 우리 근대화를 다시 보자 또는 이 10월 유신에 대한 재평가, 재해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물론 이제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더 계승을 하고 그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이 자유당과 공화당의 연결은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수출 입국, 과학 입국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탈출시키고 자주국방 그리고 중화공업으로 이
승화시킨 것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토대, 생존 기반을 마련하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저서 독립 정신에서 말한 대로 이 해양 상업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독립 정신에서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룩하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동전의 앞과 뒤다. 이승만의 실질적인 후계자는 박정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효원대 그죠? 과학 입국 기술 자립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대통령도 박 대통령만큼 이렇게 힘차고 진짜 혼이 담긴 필력을 가지고 휘호를 남기신 대통령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글자 하나 또는 한자로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은 진짜 사심 없이 온 인생을 온 삶을 그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2019년, 18년 이럴 때 저 혼자 8월 15일 때 박정희 대통령 묘소 또 이승만 대통령 묘소 또 제가 존경하는 그 건국 시기에 또 송진우 선생 묘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물론 박태준 선생도 갔습니다만 참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지금도 스마트폰에 간직을 해서 가끔씩 꺼내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열들의 또 대선배님들의 그 노력과 투쟁과 눈물이 땀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결국 이러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의 건국 전쟁에서 또 한반도의 체제 전쟁에서 두 분의 이승만 박정희의 노력으로 숙적 북한을 한국이 꺾었습니다. 이렇게 70년만 해도 거의 북한에 뒤지던 그 한국이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부상을 했고 큰 격차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봄이니 사실 서울의 봄도 아닌데 서울의 겨울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영화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두환 대통령 7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5년이 과연 없었더라면은 이 1990년대 이후에 이 한국에 이렇게 급성장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그죠? 그때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또는 누가 JP는 가능성 별로 없었습니다만 됐다라면은 한국은 진짜 이 90년대 도약은커녕 다시 80년대에 더 꼬꾸라지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기자로 있으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차가워서 하질 못했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7년에 대한 평가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했습니다. 정의창 비서실장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아니에요. 정직한 평가,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서 그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엄청난 저는 후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작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오늘의 대한민국 전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나마 두 분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그 성과와 또 여러 가지 중화공업 부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김재익 수석이라든가 또 서석준 장관, 이범석 장관 이런 인재들을 잘 씀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때 70년대 후반기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은 결국 이제 이렇게 2018년에 세계사적으로 드문 7번째 이 3050 클럽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 국방력, 국방 예산 이런 거겠습니다만 또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5, 6위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에서도 가끔씩 세계 4강, 5강, 6위가 되는 진짜 이 약간 믿어지지 않는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70년대 외람됩니다만 주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들은 것이 $1000 국민소득
수출 100억 달러 그거를 저희 항상 보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노래와 또 대한 뉴스에 그것만 보고 자랐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세계 100위권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으로 되었으니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똑같은 이 40-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겨지지도 않고 또 현실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좀 의아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K-팝, K-컬처, K-무비 이런 거야말로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니 참 대단하고 너무나 반갑고 또 황송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신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이고 우리나라의 지식인 거죠. 뭐 그 부분은 다시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한국은 뭐 이렇게 3050 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극단적인 소멸과 추락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더 잘 아신 대로 이 합계 출산율이 한 사람의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출산하는 가임 뭐 여성 비율인데 비율인데 뭐 올해는 0.6명으로 되고 있고 지금 뭐 2003년 4분기 23년 4분기에는 0.6이 유력시 되고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지난해 뭐 1.3%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시에 어제 미국이 발표한 미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2.5%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3.3%나 됩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경제가 역동적이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만한 이 성장률이 거의 너무나 식어가고 있다. 과거에 뭐 저희 80년대, 90년대에는 8%, 9%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은 1%대, 앞으로는 이제 더 0%대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구는 고령화되고 젊은 인구는 점점 적어지고 뭐 제가 지방입니다만 저희 고향에서도 갈 때마다 항상 이 구도심, 텅텅 상가도 그렇고 다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도 학생들을 못 모으고 있고 뭐 참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인구가 늙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젊은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진짜 저절로 나라가 사라지는 나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 소멸과 고령화와 더불어서 진짜 이 지방 인구의 급감과 수도권의 초팽창 진짜 이것도 참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인데 너무 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피를 꽂히면 그냥 끝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뭐 출산도 확실하게 안 해버리고 또 수도권으로도 확실하게 몰리고 또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이 GTX 공약이란 것도 물론 뭐 대구, 광주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안보적인 이유에서도 약간은 좀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지역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참 이런 출산의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 단순히 균형 발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 거대한 이 접근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펀디멘털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좋든 싫든 몰라도 한국은 이제 이 OECD 저희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 다 의대를 많이 가는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또 동시에 세계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세계 가장 높은 이혼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OECD 기준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계 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걸 세계 최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 이 극단으로 가는 한국 그죠? 좋은 쪽으로도 이 초스피드 돼서 100위권 국가에서
진짜 10위권으로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번 거꾸로지기 시작하면은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고 소멸하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저희 모두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 지금 뭐 선진국 초입에 있다 이렇게 뭐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한국은 선진국 어드밴스드 컨트리가 아니고 선진도상국에 있다. 어드밴싱 컨트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건 과거에 저희가 개발도상국 그래서 뭐 디벨로핑 컨트리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선진도상국이고 진짜 아직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이 보완을 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개선하고 진화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경우일 때 우리 나라 전체가 우상향할 때 선진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우하향할 때는 한국은 소멸도상국이다. 또는 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다. 사실 이런 위기감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인구의 소자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서 다음 정부, 지금 정부 모두가 최소한 10년, 20년 계획은 세워가지고 이런 저출산 문제를 국가 최고의 아젠다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살률도 이렇게 참 높으니까 그죠. 노인들께서도 참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종이 이렇게 폐기하던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몇 번 글을 썼습니다만 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현재 170만 3분의 1에 해당되는 1,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황성준 박사나 김영철 박사 이런 분들이 다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진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MZ 세대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또 사회의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이 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소멸하지 않고 진짜 이 디벨롭드, 어드밴스드 컨트리로 진화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베이비 부모의 생각의 전환, 생각의 각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이제 같은 기자, 조선일보 기자 하던 친구들도 저 또래나 저보다 후배들도 만나 얘기해 보면은 송혜달 선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제 60인데 뭐 지치지도 않으세요? 뭐 지친다는 말보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 왜?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일보에 1년이라도 좀 더 하려고 계약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잘 생각해보라. 당신이 기자 생활을 그래서 20년 아니 30년 됐는데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사회에 좀 기여도 하고 뭐 그 시간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보여준다기보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저는 뭐 너무 지쳐가지고 별로 뭐 송선배처럼 할 생각이 없어요. 못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송혜달 선배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좀 몇 년 더 붙어 있으려고 한 건 아니구나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입증은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는 MZ 세대가 참 베이비붐 세대 한 명 한 명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김건희 여사가 좋다. 내가 잠시 5분 동안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TV에 나와서 아니 뭐 이런 데 나와서 사과를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가 하고 나는 죽어도 절대 못한다 하고 윤 대통령에게 계속 앙탈만 부리고 단식 투쟁한다든가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 뭐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 앞에 외람되게 강연을 하는 것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중에서 계시는 60명, 7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든가
그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면은 그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이 결국 친구분들, 가족분들 얼마나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하여튼간에 뭐 제가 약간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이렇게 되고요. 이 한국의 이 소멸을 또 보여주는 지표 하나가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참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의 한국 탈출입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IRA라든가 뭐 반도체 칩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것이 500억 달러가 돼서 전 세계에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 만든 이후로 단일 국가로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대만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 물론이고 자동차 회사, 2차 전지 회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이른바 좌파 정권이 득세하면서 노조가 득세하면서 기업인들은 또는 기업은 완전히 타도의 대상이고 예비 범죄자들의 집단이고 상속세 고유의 상속세를 때려서 잡아야 할 그 부자들의 집단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거 기업 형벌 조항 이런 것도 많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별로 붙어 있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올 4월 총선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의 변화, 정치의 완전 개조죠. 그죠? 정치 체제라기보다 하여튼 정치를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사실 정치를 빨리 바꾸어야 이러한 한국이 가라앉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대한 그거를 죄악시하고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분명한 정치 교체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해 1.3% 성장에 그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하나에만 목매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출 10대 품목이 총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10대 품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라든가 SK의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 호황에 취해가지고 이 산업의 경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구조개혁, 질적 개혁을 시도를 20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산업부장을 해서 이쪽 산업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만이라도 한국이 이렇게 독보적인 위상이 사라진다면 진짜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지금 산업 현장에서 있는 삼성전자의 경계연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저와 같은 또래입니다만은 나름의 기술적인 대응을 잘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입니다. 기업마다 정권마다 기업 때리기를 하고 경제 민주화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저도 몇 번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는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하고 스마트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대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어떤 직관력이라든가 철학적인 통찰력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라고 잘한다고 칭찬해도 잘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을 오히려 그렇게 툭하면은 감옥에 넣었다 뺐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멘붕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CEO나 고임원 하신 분들이 심지어 저를 만났을 때도 삼성전자 좀 잘 되도록 왜 이렇게 헤매냐. 삼성이 나라의 근간인데 우리나라의 20%를 차지하는 GDP 규모로만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하소연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재용 회장 본인이 이겨나가야지. 저는 그래서 2020년에 이 삼성전자를 흔드는 세계의 화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것이 첫 번째가 기술의 위기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기술의 위기였고, 두 번째가 이 지정학적 위기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삼각동맹을 맺고 있고 사실 한국은 거의 소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안의 리더십과 가버넌스의 위기다. 그때마다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재용 씨가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 M&A나 이런 걸 할 일이 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고 뭐 이 여러 가지 선언을 하고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은 감옥에 넣고 또 나왔다가 또 하고 또 감옥에 넣고 두 번인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대만 TSMC하고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많이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무도한 기업 때리기 또는 삼성 때리기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이런 이건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집 교수의 이제 분석인데요. 이 장기 성장률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기 성장률 0%대로 나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이거는 실증적으로 그분이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른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했었는데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기 성장률 그러니까 그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5년씩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을 장기 성장률이라고 그분은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았었는데 이른바 문민정부가 되면서 2020년 이때까지는 그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이뤄놓은 것을 그냥 까먹는 상태, 그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누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거의 곤두박질 쳐온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다음 넥스트 대통령은 여기에 이러한 거의 마이너스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콘크리트 밑으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올리는데 그죠? 역할을 해야 되는 진짜 역사적인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586 좌파 세력이라든가 종북 세력이 퇴출되고 진짜 진정한 정치 교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거 리더십만 바꾼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뭐 1970년대생, 80년대생만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우리의 어떤 뭐랄까 방침은 아니죠. 뭐랄까 주춧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뭐 이 국가경영술의 이 고도화와 더불어 이 강대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비전 이것을 진짜 가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것이 없이 막연하게 정치 교체하고 뭐 과거에 뭐 이 여러 가지 정치꾼들이 많이 있다가 검사들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뭐 일단 이 국가경영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제가 왜 이승만과 박정희를 하나의 국가경영의 교본이라든가 사표로 삼아야 되냐고 이제 했고, 그것도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기사를 썼더니 뭐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이승만, 박정희냐, 캐캐묵은 옛날 60년, 70년, 80년 된 사람을 그랬는데 저의 관점은 그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불가능했던 과제를 극도로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또 투지로서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느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야당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 야당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이 물질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사회였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얼마나 야당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시민단체, 종교단체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그 처절한 반대 속에서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부국을 위해서
관철이 됐다. 뭐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중화공업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농지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든가 초석을 놓은 거,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지금도 대한민국 상황도 매우 힘듭니다. 그죠? 좌파들이 득세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언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거의 80~90%의 언론들은 저는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하고 현실에 대한 감각은 물론이고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 생각되는데요. 제가 조선일보 아직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소문내지 마시고요. 예, 하여튼 뭐 말씀하다 보니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지금 상황에서 한다면 매우 힘듭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는 이 뭐랄까 천의 절벽은 아니지만 참 무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굴의 역사의식, 불굴의 정신, 또 불굴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국가경영수의 고도화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70년 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남들 하는 것만 따라가는 팔로우 역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버원 국가, 지금 세계 G7, G5하고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또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자살률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일종의 퍼스트 무버, 퍼스트 솔버,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됩니다. 벤치마킹할 대상이나 선진국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이 엄청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야, 지금 내가 이거 하루하루 앉아 있는 것이,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하던 거에 10배, 뭐 10배까지 몰라도 5배 이상 그 진짜 이 집중하고 에너지를 내고 모든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학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을 안 마시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기회에 다른 뭐 저는 3월달에 다른 분하고 강의를 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해, 그것도 제가 이달 초에 기사를 2차례 연달아 썼습니다. 왜냐? 심지어 제 조선일보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과 감정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진작 쓰려고 하다가 트럼프라는 말만 내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조선일보 기자들 안에서도 경기를 일으켜요. 너 왜 트럼프 빠냐, 너 혼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얼마 전에 그 이모 논설위원이라는 사람도 그 사설협회 칼럼을 쓰면서 트럼프 비슷한 거를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 그 칼럼 쓰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럴 정도였는데 뭐 약간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한다면은 뭐 이러한 도덕성, 통찰력, 그리고 현재와 역사와 현재에 대한 치밀한 분석, 강인한 연마,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좋은 말만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 저하고 이념적인 건 좀 다릅니다만 서강대 교수를 하시고 미국 대사, 영국 대사란 조윤재 현재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이 칼럼에서 한 얘기고,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조윤재 위원님하고는 뭐 차 한잔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 칼럼은 잘 쓰셨습니다. 저는 공감해서 썼고요. 이거는 이제 또 강대국 국가 비전입니다. 강대국 국가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친구인 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신동아 이런 데서 기고를 몇 번 하고, 또 사실은 2018년인가 이때 경향신문에도 컬럼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의 이 시점이야말로 이 강대국 국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민주화 또는 뭐 정보화 또 산업화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한동안 박세일 서울대 서울대 교수님의 그거로 뭐 선진화 이런 게 모토가 있었는데, 뭐 선진화가 지금 완전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강대국을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겠다, 이런 하나의 큰 국가적인 그게 생긴다면은
이 국민 전체에 있어서 특히 리더 집단에 있어서의 비효율, 낭비, 소모적인 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이런 목표만 생기면 다 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낮추자 그러니까 세계 최저로 낮춰버리고 올림픽 나가자 뭐 월드컵 하자 그러니까 1등까지 못해도 4등도 하고 그죠? 뭐 그러다가 또 갑자기 팍 추락하기도 하지만은 지도자가 깃발만 들고 잘 설득하면은 잘 의지와 마음과 뜻만 모으면은 반드시 이루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그런 혁신과 변화의 그런 대단한 탤런트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죠? 그런 우리 단지 지도자들 집단, 정치인 집단에서만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보자 되겠다라는 그게 없을 뿐입니다. 벌써 일본은 100년 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일본의 수많은 그 신진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일본을 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이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탈아 입구 이것이 우키자와 유기치의 물론 기치였습니다만 그 자체는 아시아의 이 미개한 다른 나라들 차이나 조선과 달리 세계와 상대하는 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세계적인 그의 열강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일본이 이루었죠. 만주국까지 경영을 하고 또 물론 급기야 그것이 너무 욕심이 커져서 미국하고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 눈물을 삼켰습니다만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꿈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근 교수도 주도하십니다만은 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겸명원 원장을 하고 지금 자기 고향인 전라남도 한평에서 그걸 하고 있는 분도 여러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 무슨 시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서 그분이 하는 게 뭡니까? 선도 국가가 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도 국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그런 책에서 보면 선도 국가가 되자는 것도 결국은 저는 후진국으로서 아니면 중진국으로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문명의 후진국, 문명의 그냥 이 뭐랄까 지지나 또는 학습자가 아니고 문명을 선도하는 사람이 국가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강대국 비전의 앞과 뒤 동전의 양면이라 마찬가지로 생각되고요. 저는 물론 첫 번째가 정치인과 리더들이 엘리트 집단이 강대국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 경영자는 물론이고 사회 각 집단 심지어 제가 속해 있는 조선일보나 언론사도 아니면 스포츠 팀도 이런 강대국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각자 소속된 직장에서도 자기의 모든 잠재력과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풀 스트레이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작년에 원래 100억 달러 매출이었으면 내년에 목표가 130억 달러, 150억 달러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목표지만은 어쨌든 높은 목표를 제시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150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145억 달러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강대국 목표, 강대국 비전이나 이런 비전조차 없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이 더 퇴락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겠다고 목표를 해야 서울대가 아니라 연세대학, 고려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연세대, 고려대학 나온 거를 표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강대국이 되겠다. 그리고 강대국이 될 만한 위치에 되지 않습니까? G10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일본이 보인 사례가 보면은 일본이야말로 과거 100년 전, 120년 전에도 강대국으로서 청나라와 러시아를 다 격파했지만은 일본 기업들부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신일철이 미국의 그 심장이자 미국 제조업의 그 상징인 US 스틸을 인수를 이제 발표를 했죠. 물론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그 산토리 위스키가 미국 최고의 그 회사인 진빔을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 글로벌 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본경제신문, 니케이 신문은 이 역시 한 7, 8년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우리 조선일보가 아니면 어느 매체가 우리도 한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아니면 뭐를 인수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고 있습니까? 저는 유감스럽지만은 참 그렇게 생각하는 언론사 경영자도 없고 기자도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지금 더 가라앉지 않고 더 다시 용수술 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을 뒤흔드는 열정을 용수술 치게 하는 그런 커다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단순히 선진화, 인류화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겠다.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론사의 취재와 언론사 취재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 기자는 매일 술 먹나? 술 안 먹는다. 그럼 1년에 뭐 책은 몇 권 쓰냐? 책은 뭐 어떤 걸 쓰느냐?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대국 기자, 강대국의 그 정치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이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치부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보에 뭐 책을 썼다고 하니까 또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을 보면은 동네 정치, 이합 집산 그거 하는 거 따라가서 추종하는 보도하기 바쁘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언론이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진짜 선진국 G5의 미국에 의해, 영국에 의해, 독일에 의해, 아니면 북유럽에 의해 정치인들과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하느냐, 무슨 법을 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를 비교하는 기사도 써야 된다. 뭐 1년 내내 그것만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우리 정치 변화를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정치인들의 각성을 유도해야 된다. 국민들도 선진국 정치인들, 강대국 정치인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각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 오중이 떠중이 사기꾼에다가 능력도 없는 놈들을 뽑지 않도록 하는 걸 뽑지 맙시다라고 백날 해서 안 뽑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 눈높이가 달라지면은 그런 정치인들은 퇴출됩니다. 공천할 때도 그런 사람 안 합니다. 그런 노력을 사실 언론에서부터 해야 한국 정치가 달라지고 한국의 언론이 수준이 달라질 텐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이 강대국 비전이라는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에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혹시 여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더라도 나는 세계 1등 기업이 되겠다. 흔히 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처음에 초인류 기업 삼성을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그때 삼성 좀 취재하고 있었지만 조금 웃기는 소리네. 뭐 또 정치인 아니야? 뭐 이런 초인류 기업 뭐 어떻게 초인류가 되겠어? 제가 그때 90년대 초만 해도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때는 럭키금속이었습니다. 가서 기자실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떻게 이런 회사가 좀 있지? 참 조선일보보다 너무 못하는 이 생각이 솔직히 많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은. 근데 그 이른바 1994년인가요? 그 7사제도 그걸 하고서 삼성이 뭐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황당했었는데 그러다가 IMF를 겪고 나서 2000년대 초에 삼성전자나 LG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반대로 언론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아니면 그 10년 전이나 그 2000년대 초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 IMF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진짜 그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약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이러한 하여튼 국가 비전이라기보다 이런 걸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대국 국가 비전 관점에서 저출생, 수도권 집중, 고령화, 산업구조, 교육체제 이런 대책이나 로드맵을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관점이 없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야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좀 되나 200만 원 좀 되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출산 늘어날까 말까? 그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큰 틀에서 진짜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저희 같은 지방 출신의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 아예 자연스럽게 지방에 가서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일주일에 3, 4일은 그죠? 지방에서 살고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꼭 난 수도권에서 안 살고 싶어 우리 공장을 저쪽으로 충청도로 아니면 전라도로 경상도로 옮겨주세요라고 자기들이 손을 들고 막 원해야 됩니다. 기업들에게 뭐 법인세 깎아주고 공장 부지 공짜로 준다고 아무리 해봤자 직원들이 자기 절대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식으로 좀 우리가 비전을 새로이 품고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인의 문제, 그죠? 이 이성보다 감성에 지배당하는 예능국가. 저희 조선일보의 그 트롯도 뭐 트롯 4인가의 3인가 그 헷갈리는데 참 약간 일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윤리보다 인기 또 깊이보다 자극을 선호하며 먹방, 술, 가무 안기만 하면은 술 안 마시면은 안 되는 그런 문화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폴리패스와 셀러리맨 학자 이렇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진짜 10년, 20년, 30년이 걸려서 내가 딱 한 작품을 내더라도 세계적인 저서를 남기겠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뭐랄까 야심이라든가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학자들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예우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 학자라든가 세계적인 언론, 세계적인 학술 서적 고급 콘텐츠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이제 다른 아무리 뭐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식이라든가 소프트 파워의 인텔렉츄얼 파워가 열악한 나라가 어떻게 진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 선진국은 모래 위에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1819세기 후반에 유길준 선생이 쓴 서유 건문은 물론 그때 조선에서 인쇄도 못했습니다. 그죠? 일본에 가서 인쇄를 했는데 그나마 인쇄에 가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팔린 것이 500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개요 대학을 세운 후기자오 요기치에 쓴 서양 사정은 일본 전역에서 20만 부로 팔렸습니다. 20만 부 500부의 대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일제 병합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죽창갑 들고 하루가 아니 뭐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10년을 불러도 죽창갑 불러도 절대 일본 물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김형석 교수님의 그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새벽에 아침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김형석 선생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 결국 국가 전체의 지력 상승과 100년에 걸친 독서 문화, 독서 습관이 세계 5강을 만든다. 세계 문화에 기여하고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유일한 일본이다. 이 5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100년에 걸친 독서 문화와 독서 습관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다. 선생님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김영수 선생님이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국의 그 은퇴자들 또는 한국의 40, 50대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읽고 독서하고 또 지력 상승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 본인의 치매 예방이나 이런 것도 시간 소일에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애국이다. 이렇게 김형석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은 이제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리더십, 정치 혁신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과 10년이 우리나라에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이 30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196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30년에 아까 있었습니다만 국군 상승, 경제의 호황에 있었으나 1992년 이때부터 2022년이 딱 30년이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문민정부 시대의 김영삼부터 해서 문재인까지 진짜 그 선배 세대 30년 동안 이루은 과실을 조금씩 야금야금 따먹으면서 버텨온 것이 최근 30년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18년을 뺀 18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걸 뺀 그 30년을 넘어서서 2023년, 2024년은 진짜 새로운 그 성장의 황금기와 성장의 쇠퇴기에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것이냐, 쇠락할 것이냐를 가늠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중심 국가를 진입하겠다는 이 올해부터 2100년까지 78년, 77년 새로운 그 목표의식이라든가 새로운 비전, 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 앞서가지고 저는 이제 특히 중국에 대한 관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많이 발전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바로 옆에 일본이란 나라가 많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그때 포항 제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일 그 국교 정상을 하면서 그런 이 금전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 일제 시대 때 교육받았던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최규하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경제 관료들 뭐 김학렬 이런 분들 또 일본 만철 그런 데서 훈련받은 분들 있고 그러고 또 일본이 결국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앞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일본 모델도 중요했고 그런데 그보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을 더 강대국으로 또 더 알찬 나라로 탄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저는 중국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 도전과 중국의 이른바 한국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매우 위협적이고 무섭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또 한국인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이 중국에 대해 반중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꼭 반중이라기보다 unfavorable, 그죠? 비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비우호적인 감정 또 반중 감정을 품을 것만이 아니고 중국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 반일을 대신에 그 길로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한 것이 이제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됩니다. 조선일보 그 캠페인 그랬죠. 지금은 진짜 우리가 극중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중국의 위협과 중국의 공세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IMF와 같은 그 어렵지만은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선진화하고 인류화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심층 보도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건 뭐 빗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78년 2100년을 향해서 또 다가온 2048년 24년 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서는 아까의 정치의 변화와 함께 정치의 혁신과 함께 이런 이 정치와 언론 지식인 K-정치, K-저널리즘, K-인텔렉츄얼 이 가장 핵심이다 달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문화 융성과 세대의 연결 아까 제가 MZ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그리고 노후세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이 3세대가 서로 연결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능한 미래 세대가 BTS 이런 유능한 미래 세대가 진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정신과 한국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이 가운데에 있는
뭐랄까 베이비붐 세대의 솔선수범과 모범과 지원 또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후배 세대에게는 좋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은퇴한 자기 아버지 세대, 노후 세대에게는 진짜 과거 전통의 뭐 과거만큼은 못하겠지만은 뭐랄까 헌신적인 희생이라기보다 뭐 도움이 된다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른바 586 세대, 물론 정치권에도 586 좌파 말고 저희 세대가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저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큰 어려움 없이 보릿고개 겪지 않고 이렇게 받았었고 뭐 군대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소득이 항상 늘어났으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에 받은 혜택을 저는 이렇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좀 환원이랄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우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생각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죠?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그죠? 물론 또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큰 여러 가지 뭐 변화랄까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앞날은 더 달라질 수 있고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데노흐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자기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데서 한 말로서 이제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자기는 막스 베버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꼭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녹록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각자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주변에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하면서 또 변화와 개선과 또 이걸 노력하는 사람, 그런 마지막까지 끝까지 분투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이 2100년 또 무엇보다도 가까이 당면한 24년 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부족한 강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